자, 여러분들 또 만났습니다. 10주차예요. 오늘 프랑스 혁명인데 미국 혁명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더 다이나믹하고요. 자, 봅시다. 프랑스 혁명은요, 역시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사상혁명, 과학혁명의 결과, 그리고 미국 혁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혁명의 원인부터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간접 원인은요, 바로 앙샹 레짐이라는 구체제의 모순에서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의 모순이냐?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데 3신분, 2신분, 1신분, 국악, 3신분이 1신분과 2신분을 이렇게 얻고 다니는, 그죠? 그런 거예요. 즉, 기족, 왕족, 성직자에게는 모순이 아니야. 그러나 그네들은 특권이 아닌 관례로 봤습니다. 관례. 이건 옛날부터 내려온 관례야. 응? 그 전통이야.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삼신분들은 주로 누구냐? 중세 이후에 급격하게 생기기 시작한 이 부르주아 계통들, 그리고 중산 농민들, 빈농, 가난한 농민들도 해당돼요. 또 소장농, 또 무산 시민, 이런 삼신분들에게는 절대적인 모순이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모순이 나타났느냐? 즉, 부의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1, 2신분은 국민의 1.3%밖에 안 돼요. 1.3%. 2%라고 그랬는데 전 인구의 2%. 그죠? 그러나 토지 소유는 30%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소유. 자, 신분적 모순이 나타났죠. 세금 모순도 어떤 것이 있느냐? 누구나 세금을 내야 되는 10분의 1세. 그러니까 어떤 지구들은 10분의 1세가 11조지 해가지고 11조 이래 쓰는 사람이 있어. 아주 무식한 거야. 10분의 1세야. 즉 뭡니까? 교회에 내야 되는 세금이죠. 그죠? 10분의 1세. 그리고 직접세, 따이유세. 이 따이유라는 것은 토지세야. 토지세. 즉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는 토지세.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내는 인두세.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염세, 갸벨, 즉 소금세야. 선생님 어렸을 때에도 소금 장사들이 최고였어요. 여러분들 중국의 명나라 알죠? 명나라를 세운 왕이 누군지 아세요? 황제가 주원장입니다. 주원장. 이번에 홍수 나려고 하는 샹샤댐이 있는 양자강, 그죠? 양자강 하류에서 뭐 했느냐? 소금 장사했어요. 자기 아버지랑 소금 장사하다가 그 소금 팔아가지고 군사들 모아가지고 그 몽골족, 즉 원나라를 쳐 없애고 자기가 중국 전통 왕조를 세운 거죠. 이제 염세, 소금, 즉 소금 장소가 대단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소금 없이는 못 먹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샐러리 알죠? 샐러리가 뭐예요? 봉급, 그죠? 봉급인데 샐러리맨, 선생님 같이 봉급쟁이. 이 샐러리라는 것은 솔트, 소금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게. 갸베, 염세인데 이 염세 등등 이런 것들을 3신분만 지게 됩니다. 1, 2신분은 그런 거 없어요. 즉 10분의 1세도 안 내고 따이유세, 직접세도 안 내고 인두세도 안 내고 염세도 안 냈어요. 자, 염세 봅시다. 1, 2신분은 면세됐어요. 3신분은 7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내야 돼. 네? 그리고 1년에 7파운드인데 전매염, 즉 밀수염 말고 허락 안 맡은 거 말고 우리가 전매청, 담배, 그죠? 그것도 인삼 이런 것들 허가를 맡아야 되는 그런 거, 그것만 먹어야 되죠. 는 10배가 더 비싸. 10배가 밀매염을 금지시켰어.
그래서 내가 바다에 가서 뭐 이렇게 물 떠가지고 집에서 달여서 소금 만들고 그거 안 돼. 응? 네, 영국이 인도인들에게 그 소금세 이걸 강조했죠. 그래서 간디가 유명한 솔트 마치를 하지 않습니까? 응? 솔트 마치. 바닷가 뭄바이에서 바닷가까지 며칠이야 수일에 걸쳐서 가는데 인도 인구 2억 명이 따라갔다는 거 아니야. 2억 명. 응? 간디가 우리 소금 만들어 가자 그런 소리 안 했어. 그냥 간디만 그냥 간 거야. 그냥 소금 만들어. 그런데 인도인 2억 명이 따라간 거야. 영국인들 그거에 손들었어. 그게 이제 그 간디의 유명한 솔트 마치죠. 자, 어쨌든 혁명 전에 3년간 3만 명이 투옥됩니다. 투옥돼가지고 그 중에 500명이 길로틴에 땡강 나가요. 엄청난 그런 모순의 거죠. 자, 또 각종 관직을 독점해요. 각종 관직을 독점하면서 이런 간접적인 사회 구조가 1, 2신분은 먹고 살고 1, 2신분은 이 3신분이 얻고 다녀요. 그죠? 룰루랄라 하는데 3신분은 고통에 이렇게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발생합니다. 뭐냐? 정부의 재정 위기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우리가 3주째 배웠죠. 미국 독립전쟁에 영국이 프랑스 애들이 엄청난 도움을 줘요. 응? 도움을 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주제가 라파이에트예요. 그래서 미국의 도로나 도시 가면은 라파이에트라는 그런 그 도시, 도로, 건물 등등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의 귀족 라파이에트가 워싱턴의 양자가 됩니다. 양자가 돼서 그걸 도와줘요.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만은 프랑스의 그 제국 절대주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이 폭파되는데 그 바스티유 감옥의 열쇠, 감옥 열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열쇠를 라파이에트가 빼가지고 워싱턴한테 나중에 선물로 줍니다. 예? 선물로 그게 여러분들 워싱턴 고향 마운트 버논의 정문에 가보면 딱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물론 다 가져가지 못하게 딱 이렇게 해놨죠. 그 모형도 비쌉니다. 모형 하나 사오려고 그랬는데 모형 하나가 500달러예요. 아이씨, 그래서 내가 못 썼어. 50만 원 열쇠가 쎄덩어리 하나예요. 50만 원. 자, 재정 파탄이 일어나는데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요. 88년에 프랑스 정부 예산 보고서를 보면 기가 찹니다. 세입 5억 300만, 리버는 1달러야. 세출 6억 2,900만, 엄청나죠. 적자가 1억 2천만 나요. 그 중에 적자 폭도 크지만 적자의 내용을 보면 더 기가 찬 거야. 공정비용 6%, 파티하고 이런 거. 일반 회계, 돈 들어, 국가 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외교 국방 26%, 다른 나라에 돈 빌린 거 50%, 국채 상환하는 거 50%.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프랑스 재정이 이렇게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재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써요. 방법을 쓰는데 그래서 그동안 삼부회라는 프랑스의 전통 의회를 루이 14세 때 태양왕이잖아요. 그때부터 중지시켜요. 중지시키고 안 열려오다가 국왕이 지 맘대로 한 거야. 루이 14세, 15세, 16세에 와서는 도저히 재정이 파탄되니까 안 되겠다. 이제 다시 삼부회를 열어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88년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모르지만은 성명서를 내걸어요. 그게 뭐냐? 삼부회를 열겠다. 1년 후에 이래 됩니다. 자,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6월 17일 날 6월 17일 날 3부회를 열고 이제 89년이죠. 1989년 3부회를 열고 하는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의회가 시작을 못하는 거야. 왜? 의회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를 놓고 싸웠습니다. 즉 루이 14세 전까지만 해도 3부회는 이렇게 열렸어요. 부별로 열렸습니다. 1신분, 2신분이 한 표. 즉 한 표씩. 그러니까 두 표죠. 3신분이 한 표. 그러니까 항상 2대1로 졌어. 그런데 1789년에 열렸던 의회는 이제 방법론을 달리하자 이런 거야. 3신분들이. 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수대로 하자. 사람 수대로 하자. 이런 거야. 즉 2대1로 항상 3신분이 졌던 투표를 이제는 머리 수대로 하자. 이럽니다. 그리고 뭐야? 1, 2신분이 반대했겠죠. 반대해서 의회가 열리지도 못했어요. 열리지도 못한 게 5월 5일 날 시작해서 6월 17일까지 즉 한 달 한 12일 동안 그죠? 42일 동안 의회가 열리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원구성 하느라고 막 그 선거가 의회가 안 열리잖아. 마찬가지로. 그래서 30분 대표들이 빠져나온 거야. 빠져나와서 베르사유 궁전 옆에 테니스 코트가 있었어요. 그 테니스 코트에 가서 자기들이 테니스 코트 세약을 맺어. 즉 우리가 진정한 국가의 대표다. 그게 바로 국민의회예요. 국민의회.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이 거짓말로 니네들이 인정할게. 그리고 군대를 소집해서 그네들을 해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즉 30분들이 파리 시민들하고 짜가지고 이제 위원회를 파리 꼬민이라는 것은 자치정부잖아. 정부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군대를 구성해요. 즉 칼, 도끼, 식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바로 절대주의의 왕과 귀족들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탈취합니다. 7월 14일 날. 바스티유 감옥 열쇠예요, 이게. 열쇠. 요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워싱턴 고향 마운트 버넌에 가보면은 정문에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국보입니다, 국보. 이게 황금색으로 돼 있지만은 황금색이 아니고 그냥 은색이야, 은색인데 요거 모양만 $500 하더라고. 세상 아우씨.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하나 사올 걸 그랬어. 가짜지만은. 루이 16세, 이제 바스티유 감옥에 있는 루이 16세가 이거 폭동이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 밑에 있는 리앙크루 공작이 폭동이 아니고 각하 혁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혁명이 전국화가 일어나고 공포정치가 일어납니다. 지방의 성들이, 귀족들의 성들도 농촌이고 뭐고 파괴가 돼요. 그래서 8월 4일 날 귀족들이 모여서 봉건제의 사망, 즉 이제 귀족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8월 24일 날 그 유명한 인권선언이 일어납니다. 즉 인간과 시민의 인권선언인데 실질적으로 인간이 아니고 남자입니다. 남자. 여성은 포함되지 않아요. 남성 시민과 시민의 권리선언이에요. 네. 10월 5일 날 이제 여성들이 남자 복장으로 위장을 해요. 남자 복장으로 위장을 하면서 베르사유 궁전을 그 왕이 있는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가 있는 그것을 베르사유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 가보면은 앞쪽이 넓어요. 이렇게 넓은 광장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프랑스나 미국에 가보세요. 웬만한 도시에 가보면은 라이브 펜스라고 우리 한 가슴파까지 오는 울타리가 우리나라처럼 콘크리트로 하지 않아요. 다 생울타리 돼 있죠. 그걸로 라이브 펜스야. 그게 이제 원조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래서 워싱턴이나 제퍼슨 같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문물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이 뭡니까? 이 울타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자, 베르사유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3주째 배운 게 Give me liberty와 Give me death라고 그랬죠. Give me bread, 나에게 빵을 달라. 아니면 Give me or death, Give me death 라는 말을 했던 거죠. 왕이 그리고 왕비가 루이 16 마리 앙토네트가 이런 말을 했다요. 빵이 없으면 과자 먹지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패트릭 헨리가 우리 3주째 배웠죠.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 베르사유 궁전을 가서 소위 말해서 루이 16세의 그런 그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는 장면이고 이 열쇠입니다. 열쇠고 이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니라 이 종합본은요. 여러분들 이거 확대해서 보세요. 확대해서 보시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은 스위스의 루체른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루체른은 스위스하고 이탈리아하고 프랑스하고 그 중간 지역. 그래서 프랑스하고 가깝죠. 프랑스하고 가까워요. 이걸 이해하려 그러면은 바스티유 감옥 사건과 스위스의 역사를 이해해야 이걸 이해합니다. 뭐 모르고 그냥 이거 고통 사자가 고통받는 거야. 고통받는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기뻐도 이 얼굴만 한번 보면 어글리해져요. 자, 어떤 거냐? 로마로 돌아가야 돼요. 시저 알죠? 시저. 이 로마의 시저는 카이사르는 알프스를 넘어가면서 그 알프스 이북에 사는 애들 게르만족인데 이 게르만족 중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저의 로마군에게 저항을 해요. 근데 시저는 기회를 줍니다. 항상 기회를 줘요. 먼저 싸우기 전에 우리한테 항복할래? 그러면 너 로마 시민권 줄게. 이래 되는 거죠. 근데 다 저항했어요. 다 저항했는데 달마트족, 즉 알프스 산맥에서 이렇게 뭡니까 송아지를 키우고 사는 놈들 달마트족인데 그 애들은 시저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저가 그 달마트족에게 니네들은 알프스 산에서 살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은 다 망했어. 다 망했지만은 이 달마트족, 즉 스위스 고대 민족들은 살아남은 거야. 그게 스위스 애들이야. 그게. 그런데 산에서 알프스 산에서 1년 내내 눈 오지 먹고 살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뭐 했어 얘네들은? 중생 때부터 계속 용병 피 팔아서 먹고 사는 거야. 피를 팔아서 내 집안 식구 엄마 아버지를 먹이고 내 마누라 제 새끼를 먹이는 거야. 그래서 용병 중에서 최고의 용병이 바로 이 스위스 애들이야. 여러분 중세 때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루체른에서 로마 교황청까지 그 로마 교황청 수비병 여러분들 재수 좋으면은 5년마다 한 번씩 해요. 바로 수비병을 교체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이 키가 180 이상이 돼야 되고, 이 188이네 이상이 돼야 되고, 3개 국어가 해야 되고, 대학을 완전히 졸업하고, 네? 이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해야 그 교황청의 수비병이 되는 거야. 루체른에서 모아가지고 45일 동안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서 로마 교황청에서 베드로 광장에서 그걸 이제 수비병들 교대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세 때부터 계속 내려와 오늘날도 해요. 오늘날도.
오늘날도 합니다. 자, 그런 수비병들 중에서 그 수비병들 중에서 당시 루이 프랑스는 부자고 스위스는 가난했어요. 역시 바스티유 감옥도 수비병이 누구였느냐? 스위스 애들이었어요. 용병들이.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프랑스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폭파시키는데 다 도망갈 수 있지. 내 것도 아니고 다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 안 갑니다. 786명이 수비병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즉 프랑스 인민들의 식칼에 도끼에 찍혀서 죽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루체른이에요. 스위스의 루체른. 루체른은 오늘날 뭘로 유명하느냐? 여러분들 맥가이버 칼 아세요? 빅토리녹스라는 맥가이버 칼 있죠 집에? 요게 십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칼 종류 오퍼너 뭐 여러 가지 종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루체른에 가면은 빅토리녹스라고 해서 도시 한가운데 들어가면은 수많은 빅토리녹스 가게가 쫙 깔렸습니다. 오늘날 주방 가게까지 주방용품까지 지배했어요.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거는 녹슬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빠져도 소금물에 있어도 대단하죠. 다른 거 안 만들라. 뭐만 만들어? 빅토리녹스. 그 맥가이버 칼만 만들어.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러고 그네들이 19세기 딱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바꾸기 시작해요. 용병 가지고 하면 된다. 네? 이런 산업으로 세계를 지배합니다. 오늘날 프랑스의 스위스의 세계 최고 국가 아닙니까? 국민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우리 국민 소득 얼마? 3만 불 되나? 3만 불 됐다라고 자랑하던데. 우리 국민 소득 스위스 얼마? 92,000불입니다. 92,000불. 상상이 가요. 자, 뭘로? 시계. 그죠? 정밀기계. 여러분들 병원에 쓰이는 정밀기계들 있죠? 싸그리 스위스지. 은행. 돈 많은 놈들 다 어디 갖다 줘? 스위스 갖다 주잖아. 스위스. 우리 옛날에 대통령 시리즈 중에 그 음흉한 거로 소문난 노가 아니고 누구지? 전두환 대통령 다음이 누구죠? 노태우 맞네요. 노 맞네요. 노태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코끼리를 요리를 하는데 코끼리를 어떻게 하지? 코끼리를 하는데 내가 하도 오래돼서 그 농담도 까먹었네. 그 이승만 대통령은 코끼리를 외국으로 보내서 통조림을 만들어서 냉장고 안에 집어넣어요.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 발로 밀어넣었어요. 그죠? 밀어넣었어요. 우리 잔인한 전두환 대통령은 토막 썰었어요. 토막 썰어서 냉장고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뒤에 나온 노태우 대통령은 냉장고의 문을 딱 잠그고 그 코끼리를 스위스은행으로 빼돌렸어요. 비자금을 빼돌리고 나서 그 앞에서 그럽니다. 믿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주 그 유명한. 그 다음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코끼리를 이걸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먼저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코끼리야 제발 들어와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모릅니다. 나 잡혀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은행, 그죠? 전 세계 유명한 비밀은행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은행은 왜 또 스위스에서 이루느냐? 이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 피렌체의 유명한 중세의 그 은행업자
바로 메디치가 있죠. 이 메디치가의 은행이 다른 지역에서는 다 망했어. 다른 분점에서는. 이 스위스 은행에서만 안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치 은행의 분파야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장비. 여러분 오늘날 이 굴 뚫고 있죠. 그 알프스산에도 굴을 뚫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이탈리아 가기 편합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그거 다 넘어갔어야 돼요. 다 넘어가지. 요즘은 편해요. 이렇게 중장비 아주 대단합니다. 이 우리나라도 중장비 다 써 있거든요. 그 다음 낙농 정통적으로 그죠. 제약. 전 세계 제약 신약의 70%가 이 스위스 겁니다. 대단합니다. 자, 뭐 어쨌든 여러분들 룰제른에 가면은 이 그림을 한번.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국민의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네들이 이제 부르주아들이 자기들의 헌법을 만들어요. 그게 입법의회입니다. 새로 부르주아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층계층들이 불만을 품었어요. 내가 니네들 도와줬는데 왜 우리들은 아웃시켜? 그게 뭐냐? 바로 입법회에는 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3일간 노동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세를 내는 사람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했다. 10일간의 임금을 내는 자만이 선거권이 있고 45%, 54%를 내는 사람만이 의원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왕과 왕비가 프랑스로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갔어요. 자기 친정집이죠, 왕비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3주째 이야기했죠. 마부 페르슨백작이 그 마부 역할을 해주고 국경에서 잡혀요. 잡혀오면서 띨레리궁이라는 바로 그 개를 키우는 궁전으로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가 그쪽으로 유폐가 됩니다. 그때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 프로이센 독일이죠. 오스트리아 등등이 대프랑스 전쟁을 선포합니다. 혁명이 과격화되어 가니까 이 왕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입법회에서 대한 하층계층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왕과 왕비가 애국 세력들과 내통했다는 것이 일어나고 또 프로이센의 사령관 브라운슈바이크가 프랑스 혁명 분자를 처부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내돌면서 프랑스의 혁명 세력들은 과격 세력으로 바뀌어갑니다. 즉 이제 뭐예요? 부르주아에서 하층 프롤레타리아로 즉 목숨 내걸고 그는 그런 세력, 과격 세력으로 바뀌어갑니다. 8월달에 과격파와 파리 민중들이 중심을 해서 파리 꼬뮌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온건파들을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의회 내에서 부르주아들을 추방을 해요. 이때 루이 16세에 체포를 하고 왕정을 폐지합니다. 이제 파리 꼬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파리 꼬뮌만. 그러면서 스위스 친위대 800명을 또 살해합니다. 스위스 연각 이런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층 프롤레타리아들끼리 만든 것이 바로 국민공회입니다. 제일 처음에 국민의회, 입법의회, 그 다음에는 국민의회. 국민의회는 과격파 민중 중심의 하층 프롤레타리아적인 성격입니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땅통입니다. 땅통. 친구예요. 동문수학했던 친구입니다. 로비스페르랑 프랑스 제1공화정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국민공회는 공화정입니다. 공화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보편타당한 가치.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지만은 보편타당한 가치를 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화라는 사상을 가지고 미국의 공화주의를 만든 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쫓겨났던 상층 계층들이 이 하층 프롤레타리아들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쌍스길로트라고 합니다. 쌍스라는 것은 없다. 길로트라는 것은 바지. 즉 귀족들이 입고 가지는 바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요걸 이해해야 모차르트와 우리 이제 문화민주주의 배울 건데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모차르트의 사진을 보세요. 다 귀족 옷이죠. 여기에 하얀 드레스에 이 여러 붕글붕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긴 장화에 이런 거. 그게 바로 낄로트예요, 낄로트. 베토벤은 보세요. 베토벤은 어떤 복장이냐? 그냥 이 쌍스킬로트들이 입는 바지, 시커먼 이 바바리 같은 거 하나 거치는 거죠. 그걸로 끝이야. 네? 그건 뭐예요? 모차르트는 귀족이 되고자 했어요. 베토벤은 평민이 되고자 했습니다. 응? 모차르트의 음악이 나는 잘 모릅니다만 선생님은 모차르트의 음악이 상당히 귀족적이라면은 베토벤의 음악은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국민적인 겁니다. 이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혁명을 방해하는 외국인과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반혁명 세력들, 귀족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루이제 더 리젤이라는 사람이 라인강 수비대의 노래를 부르면서 바로 오늘날 저 남프랑스에서 프랑스 파리로 진격해 올라갑니다. 오늘날 프랑스 국가가 돼 있죠. 부족한 전쟁 물자가 있었는데 당통이 민중을 선동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용감과 가감한만이 우리 프랑스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2,000명을 바로 9월 학살 때 담두대에서 죽여버립니다. 지롱드당이에요. 지롱드 온건파입니다. 온건파와 자코뱅당, 과격파 로비스페르 동문수학했어요. 친구예요. 친구인데 처음에는 국민공회 때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 당통은 우리가 혁명을 한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다 평등하게 살고 이런 건데 너무 사람이 많이 죽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다. 혁명의 목표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다.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된 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거에 로비스페르는 그런 게 있어 이 새끼야. 한번 기본이야. 좌파적인 이데올로기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당시 오늘날의 좌파 우파는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나는데 프랑스 베르사유의 그런 의회가 이렇게 돼 있죠. 좌측 N쪽에는 높은 지역이었어요. 우측에는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격 세력들은 왼쪽에 있었어요. 온건 세력들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과격 세력들은 좌파라고 그러고 온건 세력들은 우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국왕을 처형하고 당통도 죽여버립니다. 로비스페르가 자기 친구를 죽여요.